예, 석종득입니다. 선거 컨설턴트이고요. 지금은 전략 컨설팅 그룹 창의 대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거교실입니다. 전략 컨설팅 그룹 창이 함께하는 실전 선거교실, 선거 전략이 필요해 6 전략 사례는 편입니다. 이런 사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뭐 이길 만한 걸 이겼다 이런 것들은 사례로서 이야기하기가 힘들겠죠. 뭔가 이기기 어려운 그런 싸움을 이겼던 것들이 사례가 될 텐데요. 사실 선거는 미리 짜여져 있는 정치 지형과 그때 부는 바람이 거의 99%를 결정짓습니다. 그걸 뚫고 이기는 경우들이 많지 않고요. 그래서 개표방송 때 결국 이변은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뚫고 이변을 만들어내는 일이 전략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전략이 가장 많이 작동됐던 곳이 어디냐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PK에서의 사례가 많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산 경남입니다. 수도권 쪽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경쟁이 좀 되죠. 그래서 누가 이긴다고 해도 뭐 별로 이상할 게 없는 이런 게임인데,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만약에 당선됐다 그러면 이건 이변이다, 도대체 어떤 전략이야 이렇게 궁금해 할 테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영남에서 민주당이 당선됐다면 그건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근데 그런 승리의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전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앞서 전략을 설명을 드리면서도 가끔 등장을 했던 4.3구 국회의원 선거, 2012년 선거였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처음으로 정치에 입문한 그런 선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선거도 대통령까지 하는 문재인인데 4.3구 선거에 나가서 못 이길 이유가 뭐가 있겠어, 당연히 이기는 게 맞지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되긴 했습니다만 부산시장 선거도 떨어졌고 부산 북강서울 국회의원 선거도 떨어졌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산에서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쉽지 않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지만 부산에서는 상대 후보가 표를 더 많이 가져갔던, 그러나 당선이 됐던 이런 전례를 생각하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는 일이 그렇게 그냥 출마만 하면 당선되는 그런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선거에 임하면서 전략을 구축을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치 구도로는 이기기가 쉽지 않다. 결국은 인물 구도로 가야겠다. 그리고 무엇을 심판하는 구조로 선거를 치르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전망적 구도를 가지고 선거를 치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때 사용했던 슬로건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상이 시작입니다. 뭐의 시작이죠? 대통령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시작이 바로 우리 사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선거를 치렀고요. 서브 메시지로 다음은 문재인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생략된 말은 다음 대통령은 문재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사상이라는 곳이 대통령을 배출하는 지역으로 포지셔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사상 발전도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선거를 치렀던, 그 인물 구도를 가지고 기왕에 있는 어려운 정치 구도를 돌파해냈던 그런 선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 후보가 있었지만 이 전략을 만들 때에는 아직 상대 후보가 결정되기 전이었죠. 상대 후보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일찌감치 전략을 세팅을 했었는데요. 이 캠프에서 전략을 짤 때에는 상대 후보를 고려하기보다는 싸움의 상대는 박근혜로 오히려 둔 것이고요. 그 박근혜는 우리 사상을 대표할 인물은 아닌 것으로, 그래서 사상을 대표할 인물, 사상에 배출하는 대통령은 문재인인 것으로 세팅하는 전략이 주요하게 정리가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이 총선 당시에 부산을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동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나의 상대는 지금 후보가 아니고 박근혜이고 박근혜가 영남의 공주라면 나는 부산의 아들이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부산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됐어야 했고 부산 전체 선거를 이끌고 가는 그런 리더의 모습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사상만의 공약이 아닌 가덕신공항 같은 이런 부산 아젠다들을 제시하면서 선거 전체를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역에 관련된 지역 발전을 담보하는 확실한 공약들도 제시를 하게 되죠. 여러 가지를 다 했지만 그것들을 관통하는 가장 큰 축은 나는 대통령으로 나아갈 것이고 그리고 그 시작을 사상에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통령을 배출하는 지역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들어보면 당연한 전략이고 뭐 누가 해도 이렇게 하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전략을 구사하자고 할 때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 논리가 만약에 지금 총선에서 이기고 올 연말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고 하면 바로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 것인데 그럴 것 같으면 왜 총선을 치르느냐, 그냥 바로 대통령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국회의원 이번에 당선을 만약에 시켰을 경우에 우리 지역은 재보궐을 치르게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바깥에서부터 이미 벌써 시작이 돼 있다. 그러니 여기다가 우리가 섭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들 필요가 뭐가 있니, 쟤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그건데 라고 하는 반대 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이 부작용이 될 우려 때문에 인물구도를 세팅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정치구도에서 밀려서 선거에서 낙선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판단을 지금에 와서는 너무 쉽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전략을 잘 드러내서 보여줬던 그런 예 하나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설명드릴 것은 김경수 후보의 2016년도 선거 때 사용했던 전략입니다. 당시는 2012년도에 김태호 후보한테 낙선을 했던 김경수가 2016년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었죠. 그 사이에 2014년도 도지사 선거에 한번 출마하면서 인지도를 많이 높여놓긴 했습니다만 2016년도에 김태호와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김태호 후보가 불출마 선언을 갑자기 해버립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오게 되는데 그때 캠프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은 이만기가 만약에 후보가 돼서 왔을 경우에 참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캠프 내 사람들이 두런두런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이유는 뭐냐 하니까 웬만한 정치인들과는 김경수의 그간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싸움을 한번 해보기가 쉬울 것 같은데 이만기라고 하는 이 후보는 워낙 인지도도 높고 유명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인기까지 좋았고 이미지도 좋았기 때문에 이 이만기가 왔을 경우에 정말 어려운 싸움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니나 다를까 이만기 후보가 이 김해을 선거에 투입이 되게 됩니다. 이 이만기 후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고 이만기 후보에게 사인을 해달라고 하고 포옹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김경수 후보가 나타나면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리고 이만기에 비해서 선거 활동의 여건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선거를 치르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요. 누가 봐도 싸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돌파하고 선거에서 이길 것인가 라고 하는 부심 속에서 만들어낸 전략이 역시 마찬가지로 인물구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구도를 표현하는 방식은 경험이 다르다, 실력이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슬로건을 처음 뽑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밋밋하고 어렵다, 화끈하지 못하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반응이 컸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구도의 핵심은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국회의원 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네거티브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것을 점잖게 표현을 하다 보니 경험이 다릅니다, 실력이 다릅니다 라고 내세웠는데 이 구도를 가지고 지치지 않고 2개월을 밟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드디어 벌어졌냐 하면 이만기 후보가 왜 김경수는 저런 말을 쓸까? 결국 나를 겨냥한 거네. 그런데 나도 너 못지않게 경험도 있고
실력도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외부에 표출하게 됩니다. 나도 경험이 있고 실력이 있다. 나도 학교 행정을 해봤고 나도 너 못지않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면서 많은 유권자들이 그렇구나, 이번 선거는 경험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을 뽑는 선거지, 국회의원 선거구나, 인기투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 이 전략은 그걸 노렸던 겁니다. 결국 시소의 축이 누가 더 인기가 많으냐, 누가 더 인상이 좋으냐, 누가 더 이미지가 좋으냐에서 맞아, 국회의원감이냐, 누가 국회의원감이냐, 이번 선거는 결국은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다 라고 하는 쪽으로 축이 움직이게 되면서 이번 선거가 기울기 시작했고, 급격히 기운 이 전체적인 구도는 결국은 더블 스코어로 김경수의 승리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성공 사례입니다. 앞서의 것과 마찬가지로 둘 다 인물 구도로 전환을 했던 경우죠. 왜냐? 정치 구도적으로는 많이 불리한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선거입니다. 노회찬 후보가 2016년도 경남 창원 성산구에서 선거를 치르게 됐을 때의 전략입니다. 노회찬 후보는 아시는 것처럼 서울을 근거지로 해서 정치활동들을 해왔었고요. 노원병에서 출마를 하기도 했었고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창원 성산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창원 성산이라는 곳이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고 뭔가 노회찬 후보에게 그래도 좀 우호적인 곳이긴 했지만 어쨌든 여기도 영남이고 창원에서 아직까지 국회의원을 한 번도 당선시켜본 경험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노회찬 후보가 내려올 때 특히 당도 민주당이 아니라 정의당이었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쉽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여론화되어 있었죠. 그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돌파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노회찬 후보는 맨 마지막에 내놓은 우리 홍보물에 들어있는 슬로건은 야권 단일 후보입니다만, 그렇습니다만 내려오자마자 했던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노회찬 후보는 전략적 구도의 선을 긋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때 했던 말이 홍준표 도지사를 잡으러 내려왔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냈고요. 결국 이번 싸움은 내 상대 후보와의 싸움이 아니라 홍준표 도정을 견제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저렇게 그냥 날뛰고 있는 홍준표 도정을 계속 지속하게 할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선거가 이번 선거이고 나는 거기에 한 몸을 던지기 위해서 창원 성사에 내려왔다는 이야기로 구도를 긋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치구도이지만 정치구도 위에 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인물 구도를 상정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당선되어야 되는 이유는 홍준표 도정을 견제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독주를 저지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첫 번째로 내놓은 1호 공약이 홍준표 방지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슬로건을 뭐라고 썼느냐 하기 이전에 모든 선거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모두 다 이렇게 이 구도를 통해서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선거의 프레임을 잡게 되고요. 결국 이것은 창원 성산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치 지형에다가 플러스 바람이 부는 부분들, 특히 야권 단일화라고 하는 부분들, 거기다가 플러스 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할 일을 분명히 하자. 이번 일은 그냥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 게 아니라 경남 전체를 흔들고 있는 무상급식과 진주의료원을 통해서 경남 전체를 흔들고 있는 홍준표 도정을 막아낼 것인가 그러지 못할 것인가로 선거의 국면을 전환해내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이 선거에 임했고, 결국 그 결과는 상대 후보보다 상당히 많은 표를 얻으면서 당선이 되는 그런 결과를 얻어냈었다. 이것도 사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다음은 이제 부산의 사례인데요. 2016년도 남구 의뢰 국회의원 선거에서 박지호 후보가 초선으로 당선이 됩니다. 이때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부산이라는 지역의 정치구도는 당연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 속에서 정치구도와 발전론만 가지고는 경쟁이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물구도로 도대체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물론 박지호 후보는
청와대 비서관을 2번이나 지냈고, 그리고 체육진흥공단의 이사장을 지내면서 인물적으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얘기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상대를 압도할 정도로 전체적인 선거를 끌고 나가서 불리한 정치 구도를 뚫어낼 수 있을까? 그러기에는 만만치가 않다. 다만 상대 후보가 국회의원이 된 이후로 썩 그렇게 지역활동이라든지 혹은 지역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성과라는 측면에서 뚜렷한 것이 없다라고 착안을 해서, 그런 이미지가 많다라고 하는 점에 착안해서 오히려 듬직하고 일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전반적인 인물 구도를 한번 짜보자 라고 하는 합의에 이르게 됐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정치가 밥 먹여주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나는 정치가 밥 먹여준다고 생각한다. 그때 경남에서 있었던 무상급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도 상당히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밥 먹여주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밥값 못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제가 밥값하는 국회의원 한번 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돌파를 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승리했느냐라고 얘기하면 이거 외에도 전술적인 부분이 많이 영향을 줬고, 구체적으로 밥값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내포되어 있는 정책들을 외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선거를 치러 나가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아주 극적으로 역전승에 성공을 해서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됐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정치구도가 아닌 인물구도와 정책구도를 적절히 섞어서 사용해서 성공을 했던 그런 사례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사례입니다. 부산 북강서 갑의 2016년 선거인데요. 전재수 후보가 내세운 슬로건은 내 삶에 힘이 되는 첫 번째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가운데 갈매기표 해가지고 첫 번째라고 써가지고 나갔던 홍보물도 있고, 그냥 첫 번째 없이 국회의원이 나갔던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2016년 슬로건으로 사용했던 전재수 후보의 그 경문이었는데, 그 뒤에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대통령 선거 때 사용했던 내 삶에 힘이 되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슬로건도 그 뒤에 또 나오게 되면서 이 슬로건도 전국적으로 좀 유행을 했던 그런 슬로건이죠. 이 구도는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상대방 후보는 우리 유권자들 삶에 지금까지 힘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걸 전제로 해서 나는 거창한 것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민들에게 정말로 힘이 되어지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그 구도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려니까 팩트가 존재했어야 하는데, 그것은 뭐냐라고 했더니, 지난 세월 동안 전체 지역구를 밤낮 없이 발로 뛰면서 주민들과 만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을 딛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냈던 슬로건이다. 그냥 말의 힘으로 눌러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상대방은 삼선 국회의원이 돼서 지역 발전을 시키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끌고 나오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전재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증명하지 않았냐, 현장에서 발로 뛰었고 계속 낙선하면서도 꿋꿋하게 실천해왔던 것들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 이것들을 딛고 나는 이 선거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민생, 서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상대와 대별되어지는 전략 지점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승리의 요인들이 있긴 합니다만, 가장 축으로 선을 긋고 들어간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될 것이냐, 힘이 되지 않을 것이냐. 이번 선거는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하는 이런 선긋기를 통해서 선거를 치러나갔던 이런 사례를 가지고 어려운 영남에서의 돌파, 이런 진보진영 쪽에서의 돌파가 가능했던 그런 경우들이었습니다. 5가지에는 공교롭게도 정치구도가 아닌 인물구도를 통해서 전략을 성공해냈던 그런 것들인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남에서의 선거가 정치구도만 가지고는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속에서 당선된 그런 사례들을 마침 제가 들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이렇게 드렸다.
이 사례들이 앞서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진행됐던 전략에 대한 설명에 어떤 좋은 설명으로서, 좋은 사례로서 여러분들께 다가섰기를 기대하면서 사례에 대한 설명 모두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알겠어요. 이제 본선 전략이라고 하는 건 대략 그런 것이고, 사례를 들어보니까 전부 이해했는데, 문제는 나 같은 경우는 본선도 본선이지만 경선이 중요한데, 경선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데 그건 뭐가 좀 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는 경선 전략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다는 약속 드리면서 이번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